요즘 누가 티코를 타요? 이거나 받고 꺼지세요. 고급 한정식집 루만, 여자는 현금 봉투를 남자의 얼굴에 냅다 던졌습니다. 500만 원이 든 봉투였죠. 요즘 누가 티코를 타요? 20년 된 고물을. 거지 같은 집안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이거나 받고 꺼지세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죠. 작업복을 입고 낡은 티코를 몰고 온 이 남자가 누구인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3시 박준혁은 지하 주차장에서 낡은 흰색 티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가늘게 떨리며 깨어났죠. 조수석에는 딸 소희가 탔습니다. 아빠 정말 이 차로 가실 거예요? 소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아빠는 이 차가 제일 편해. 사실 준혁에게는 다른 차들도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이 차가 필요했습니다. 소희는 한숨을 쉬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차는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40분쯤 달렸을까요? 고급 한정식 집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 입구에는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벤츠, BMW, 포르쉐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준혁의 낡은 티코가 들어섰어요. 발레 파킹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차를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죠. 손님 잘못 오신 것 같은데요. 여기 주차하시면. 직원은 말끝을 흐렸어요. 준혁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죠. 기름때가 여기저기 묻어 있었어요. 직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준혁은 차키를 건네며 조용히 말했어요. 박준혁으로 예약되어 있어요. 직원이 마지못해 태블릿을 확인했습니다. 2층 송죽실 예약이 확인됐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준혁과 소희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희가 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 그대로 전해졌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 끝 송죽실 앞에 선 준혁은 큰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작은 녹음기를 켰죠. 준비는 끝났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두 사람이 보였습니다. 송나영과 그녀의 남편이었죠. 소희의 남자친구 민재의 부모였습니다. 나연은 목에 굵은 금목걸이를 두르고 있었어요. 손목엔 번쩍이는 팔찌가 여러 개 걸려 있었죠. 남편은 명품 시계를 찬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나연이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알 것 같다는 듯. 두 사람은 일어나지도 인사를 받지도 않았죠.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소희가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죠. 준혁도 앉으려 했습니다. 그때 나연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혹시 밖에 주차하신 차가 티코 맞으세요? 네, 제 차입니다. 정말 티코를 타고 오셨다고요? 네, 혹시 무슨 문제라도? 나연의 남편이 팔짱을 꼈죠. 요즘 누가 티코를 타요? 20년은 된 것 같던데. 나연이 거들었어요. 차는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제약회사랑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주변이 다 좋은 차 타시거든요. 소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물만 마셨죠. 음식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얼어붙었어요. 나연이 소희를 보며 물었습니다. 따님은 어디 다니세요? 중소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연의 눈썹이 올라갔죠. 중소기업이요? 대기업은 아니고요? 소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준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제 딸은 자기 힘으로 취업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연의 남편이 비웃었죠. 그래도 요즘엔 대기업 하나는 들어가야죠.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니는데 그 정도는 돼야 소개할 만하죠. 준혁의 턱에 힘이 들어갔어요. 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제약회사 영업이사예요. 한 달에 억 단위 실적 올려야 해요. 남편이 덧붙였죠. 저도 대형 병원 과장이에요. 환자분들이 다 강남 사시는 분들이고요. 주머니 속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집안이 저희랑 안 맞아요. 우리는 좋은 집안 며느리를 원하거든요. 소희가 벌떡 일어났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연의 남편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가씨도 알잖아요. 결혼은 집안끼리 하는 거예요. 사돈이 티코 타고 다닌다고 하면 우리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연이 핸드백을 열어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던졌죠. 500만 원 들어있어요. 위로금이라 생각하시고요. 나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형편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거지 같은 집안이랑 엮이기 싫으니까 이거나 받고 꺼지세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준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어 나연 앞에 도로 던졌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제 딸은 돈으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나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예요? 지금 거절하는 거예요? 준혁이 소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저희가 사양하겠습니다. 가자, 소희야. 두 사람이 룸을 나섰죠. 뒤에서 나연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런 거지 같은 놈이 주제도 모르고. 복도를 걸으며 소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준혁이 딸을 꼭 안아주었죠. 아빠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아니야, 오히려 지금 알게 돼서 다행이지. 아빠가 다 해결할게. 주차장으로 내려와 낡은 티코에 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이 떨렸죠. 준혁은 백미러로 한정식 집을 바라봤어요. 나연과 남편이 여전히 뭔가를 떠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죠. 그는 핸드폰을 꺼내 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짧은 신호음 후 상대방이 받았어요. 네, 회장님. 차는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 강남 한복판 초고층 빌딩 최상층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실의 문이 열렸죠. 박준혁이 들어섰습니다. 이제 그는 작업복이 아닌 깔끔한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비서실장 정민재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어제 요청하신 자료 준비됐습니다. 준혁이 책상에 앉았죠. 민재가 두툼한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송나연,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제약회사와 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송나연은 대한제약 영업이사, 연봉 2억 원이고요. 남편은 서울 메디컬 센터 정형외과 과장입니다. 준혁이 파일을 넘겼어요. 문제점은? 민재가 붉은 펜 표시 부분을 가리켰죠. 송나연 쪽에 리베이트 의심건이 6건, 과장 청구가 4건 있습니다. 남편 쪽은 의료보험 부정 청구 의혹이 3건이고요. 준혁의 손가락이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민재가 다음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한제약이 우리 한성그룹 계열사고요. 서울 메디컬 센터도 한성의료재단 소속입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즉, 두 사람 직장이 모두 우리 손 안에 있다는 거군요. 집도 한성건설 아파트고 대출도 한성은행입니다. 인생이 통째로 우리 그룹 안에 있죠. 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저 아래 어딘가에서 나연과 남편이 아무것도 모른 채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준혁이 민재를 바라봤습니다. 대한제약 인사팀에 연락해 송나연 영업 실적 전수조사 지시하고 서울 메디컬 센터에도 내부 감사 들어가라고 해. 민재가 메모를 마쳤죠. 알겠습니다, 회장님. 준혁의 입가에 차갑지만 단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요일 오후 송나연의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송나연 이사입니다. 상대방은 인사팀장이었어요. 송 이사님, 내일 인사팀으로 출근해 주세요. 영업 실적 전수조사가 들어왔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본사 지시사항입니다. 10년째 일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비슷한 연락이 왔죠. 과장님, 내일부터 내부 감사 들어갑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나연은 인사팀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이 병원 납품건 리베이트 받으신 거 맞죠? 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기 이 과장 청구건도 설명해 주세요. 나연은 말문이 막혔죠. 같은 시각 남편도 감사실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치료비 청구 실제 시술과 다른데요? 실수가 3건이나 됩니까? 금요일 저녁 나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도 비슷한 상태였죠. 여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 갑자기 다 이러는 게. 설마 누가 우릴 노리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뭔가 큰 힘이 자신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사실을요. 월요일 아침 나연은 출근하자마자 인사팀으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대기 발령 통보였죠. 나연이 황급히 회사에 항의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대기 발령이라니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이사님, 최근 저희 회사 새로 오신 대표님 때문에 민감한 거 아시죠? 대표님이 한성그룹에 누가 잘못한 거 있냐고 노발대발하시면서 난리셨어요. 대표님이 문제거리 만들면 안 된다고 직접 콕 집어서 지시하신 사항이라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번 리베이트 건은 조만간 언론에 나갈 수도 있어서요. 저희도 최대한 막아보려 하고 있지만 최악의 상황까지는 마음에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상황까지 갈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요. 나연은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고 갑자기 눈앞이 막막해져 오는 걸 느꼈습니다. 이직이고 뭐고 이거. 경찰까지 문제되는 거 아니야? 아, 어쩌다 이렇게 됐지? 그때였어요. 남편에게 전화가 왔죠. 남편도 같은 통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토요일 저녁 송나연의 우편함에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도착했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봉투였죠. 한성그룹 창립 기념식, 특별 게스트로 초대받았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여보, 한성그룹에서 초대장이 왔어. 한성그룹이? 재계 10위권 안에 드는? 거기 가면 재계 인사들 다 모여. 인맥 하나만 잡아도 우리 상황 반전될 수 있어. 두 사람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준비했습니다. 전당포에서 보석을 찾아왔고 정장을 빌렸어요. 행사 당일 서울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이었습니다.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직원이 정중히 안내했죠. 연회장 안은 재계 인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한성그룹 창립 기념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룹의 수장 박준혁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무대 뒤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죠. 깔끔한 턱시도 차림이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나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주변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죠. 무대 위의 남자는 바로 2주 전 상견례 자리에
낡은 티코를 타고 왔던 그 남자였어요. 나연이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무대 위 준혁이 천천히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나연과 남편에게 멈췄죠. 준혁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고도 의미심장한 미소였어요. 그 순간 나연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의 일들, 전수조사, 내부 감사, 신용 하락, 모두 이 남자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요. 행사가 끝난 후 조용한 호텔 라운지로 준혁이 나연과 남편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준혁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어요. 그간 어떠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도 고개를 조아렸죠. 저희가 눈이 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죠. 한참을 침묵하던 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저는 제 딸이 사람으로 존중받길 바랍니다. 그게 전부예요.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준혁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딸이 민재 씨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잘못이 아이들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되니까요. 그때 문이 열렸죠. 소희와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부모님 앞에 섰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와 소희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나연이 결국 눈물을 흘렸죠. 민재가 준혁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부모님이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한 번만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준혁이 민재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을 믿겠습니다. 나연이 소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소희야, 아줌마가 정말 미안했어. 잘못 생각했구나. 소희가 미소 지었죠. 괜찮아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준혁이 남편과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사돈 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회장님 아니 사돈,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우리 아이들 앞날이나 축복해 줍시다. 한 달 후 평범한 동네 식당에서 두 가족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명품도 거칠애도 없었죠. 소박한 백반 정식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나연이 소희에게 반찬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소희야, 이거 내가 좋아한다며?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나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님이라고 불러줘서 고마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제 알겠어. 준혁이 나연의 남편과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사돈 어른 건강하십시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 이제 가족인데 무슨 회장님이에요. 편하게 사돈이라고 부르세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며 준혁이 낡은 티코 열쇠를 꺼냈습니다. 아빠, 오늘도 그 차? 준혁이 활짝 웃었어요. 그럼 이 차가 진짜를 가려주는 명차야. 나연이 티코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이 차 덕분에 제가 정신을 차렸어요. 네 사람이 함께 웃었죠. 그건 가식이 없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준혁이 차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소희가 민재 부모님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예전처럼 눈치 보거나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가족으로 어울리고 있었어요. 준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더 소중한 것을 얻었죠. 딸의 행복이었습니다. 엔진이 가늘게 떨리며 시동이 걸렸어요. 준혁의 낡은 티코는 천천히 거리로 빠져나갔습니다.
석양빛이 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죠. 외모나 재산이 아닌 진심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 준혁은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을 뿐이었어요.